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또 많이 빠지고 있죠. 다우지수보다. 이게 금리 인상 우려감, 긴축 우려감이 작동할 때는 주로 그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598이니까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쪽의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한번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 보시면 어제 이거 2점 몇 프로 하락했을 때 이때 이제 긴축 우려감으로 해서 빠졌는데요. 이게 그 다른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같은 뉴스로 지금 한 번 더 빠졌습니다. 지금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이 이평선이라는 게 의미를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줄이 5일 이평선이니까요. 일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5일 동안의 평균치를 잡은 점이 이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5일선이 지금 여기서 멈췄다면 지금 5일선 밑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5일 동안 매수했는 그 평균 가격이 요 가격인데 요거보다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 중에 손실 본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평균선 뭐 60일 평균선 120일 뭐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잡는데 이게 20일 이평선 이게 뒤에 따르면 이게 22평이죠. 20일 이평선이라는 의미는 여기는 일봉 20개를 평균치 내면 이 자리가 온다. 요 선이 요 자리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하고 이평선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다들 아실 텐데 어쨌거나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가격 오면 그 수익 보는 사람과 손실 보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매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떨어질 때는 보통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꼬리 달고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차트가 왠지 좀 신기하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멈추는 자리가 그냥 아무데나 여기 멈추든 여기 멈추든 이러면 될 건데 굳이 그 이평선 요쯤에 와갖고 딱 멈춘단 말이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 대체로의 어떤 평균치 가격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내려가다가 꼬리 달고 약간 들어 올렸다는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긴축 우려감으로 해갖고 악재를 해갖고 쭉 내려갔다가 이 일봉이 생긴 모양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감이 계속 작동되니까 투자자들의 그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떨어져 갖고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다음 뉴스가 실제로 나온 뉴스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니까 쭉 밑으로 빠진 겁니다. 빠졌다가 물론 이제 오르락내리락 막 했겠죠. 했는데 어쨌거나 빠졌다가 최종적으로는 후반으로 가면서 들어 올려가지고 쭉 올라서 꼬리를 달고 올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봉 하나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약간 떠갖고 약간 빠져서 출발했겠죠. 그 전날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전날 이제 끌어올린 이 힘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하락한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긴축 우려감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물건을 던지니까요. 쭉 빠져갖고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얘기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꼬리 없이 그냥 그 최대치로 그날 하루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다가 그 안 좋은 뉴스가 연결해서 더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제 못 팔은 사람까지 같이 또 팔죠. 팔면 뚝 떨어져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했다가 이제 뉴스 들어보니까 심각하니까 쭉 이제 막 팔면 놀래가지고 같이 막 팔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막 팔아갖고 내려가면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쭉 던져가 빠졌다가 좀 과하게 빠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살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뉴스가 이렇게 빠지는 건 좀 과했다 싶어갖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매수세가 올라가면 다시 위로 쭉 올라와서 여기서 끝났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이틀째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래 꼬리를 달고 약간 들어 올렸다. 이게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축 우려감 이게 오늘도 나온 뉴스 보면
3월 달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회의를 한다 그래요. FOMC 정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다 이제 그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하고 이게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공개록을 뭐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야기 다 해버리면 시장에 충격을 주니까 의사록을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게 공개가 됐는데 여기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 그 위원 한 사람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그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사람 연준 위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 듣고 놀래갖고 그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지난밤에 빠진 이유는 이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이 이제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 거냐면 연준위원들이 이제 가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7명 있다 치면 각자 이제 의견을 발표하는 거죠. 0.25포인트, 0.5포인트 뭐 이렇게 쭉 인상하는데 여기서 0.5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준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부로. 그러니까 그 0.5포인트 인상하는 사람이 많으면 0.5포인트 인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0.5포인트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위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됐다. 이런 의미로 금리 인상이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할 우려감이 있다. 이 얘기 놀래갖고 이제 빠진 부분에다가 그 다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 뭐 국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이 부분을 축소시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중에 돈을 풀 때는 시중에 있는 국채라든가 이런 걸 연준에서 사들이면 돼요. 이 금리하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거죠?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예를 들어서 국채를 사들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냥 느낌상 주식하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주워 들어갖고 이제 통밥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그 국채를 연준에서 사들인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사들이려면 돈을 주고 사들여야 되니까 시장에 돈을 던지고 그 국채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코로나처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 뭐 침체 이렇게 됐을 때 연준에서 돈을 푸는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국채를 매입해버리면 국채를 걷어들이고 그 국채값을 시장에 던지니까 그게 돈이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연준이 사들였던 국채 같은 거 이런 거 그 예전에 코로나든 뭐든 간에 경기 침체로 해서 연준에서 이제 자금을 풀기 위해서 매입했던 국채를 다시 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다가 팔면 돈을 걷어들이고 채권을 밖에 던지는 거니까 이게 긴축이 되는 거죠. 돈이 연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로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그 대출해줬던 데 대한 이자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하니까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증시에서 가장 최악의 악재입니다. 이거는 전쟁 다음으로 심한 악재입니다. 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건 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최악이고 전쟁 다음으로 그 증시 악재가 돈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증시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이 책에 써놓은 거 보면 돈은 그 정권 시장을 움직이는 휘발유와 같은 연료와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긴축한다 그러면 증시는 대체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빠졌는데 의사록 공개했는데 거기에 내용에 구체적으로 긴축하겠다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월달 되면 0.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는. 그래서 빠졌고 그나마 아래 꼬리 달고 약간 덜 올린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내일 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또 불안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것까지 있어갖고 머릿속이 지금 저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갭으로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진다면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1 이평선이 여기쯤 있으니까 여기 혹은 여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 정도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 이 반응은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반영해서 움직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하고 딱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도 덜 올리는 모습이 나와갖고 만약에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갭으로는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으면 덜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미국 선물지수가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다 싶으면 여기서 더 빠져가고 밑으로 쭉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시장이 열려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시장 흐름은 안 좋다. 원래 여기서부터 제가 안 좋다 그랬는데 이날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내려갈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내려와 버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밑으로 더 떨어졌는데 이건 금리 인상 0.5포인트는 이제 이틀째 재탕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심각하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대충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약간 그 소강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아주 격렬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 같지는 않고요. 원자재 쪽에서 지금 주로 판단하거든요. WTI 국제유가가 지금 97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102달러였는데 97. 국제유가가 약간 안정세를 취한다는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고 약간 조금 완화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에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그 헝가리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헝가리는 러시아 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지금 그냥 그 사과하고 빠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려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너무 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여기다가 또 화학전까지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이제 출구 전략이라 그러죠. 공격은 해놨는데 뒷감당이 안 되니까 점령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항복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공격했는 사람이 항복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분만 있으면 우리도 대충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공격해갖고 좀 상황이 바뀌는 걸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소강 상태, 전쟁이 뭐 그 민간인 학살한 부분은 어느 부대가 했는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추적해갖고 그 학살을 일으킨 그 부대를 처벌하는 쪽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게 해버리면 되겠죠. 푸틴이 지시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만행을 저지른 그 부대를 어떤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달래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그 나스닥 기술주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기술주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없죠, 그죠? 지금 이 유니온 티플렉스는 히토리오 원자재 쪽이고 덕신하우징하고 이건홀딩스는 재건축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조금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진 종목이 시간에 그래 보시면 아침에 빨리 해야 되는데 자 티플렉스 그나마 뭐 이 정도는 마이너스 0.17 10원 빠진 거는 이건 보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토리오의 어떤 가격 뭡니까 급등하는 이 뉴스가 유니온이 지금 어제 그걸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요.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 올린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바로 아닌 이제 국제유가가 약간 빠졌으니까요. 바로 아니네 그리고 다로 내려가기에는 땡겨 올린 사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유니온도 많이 안 빠지고 약간 내려온 정도.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땡겨 올려놓고 바로 밑으로 팔아버리면 끌어올린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움직임을 봐가면서 현재 유니온은 제가 어제 시간에 해서 그 한국 주철관에 팔아버렸고요. 9,910원에 팔았습니다. 팔고 이거 가지고 유니온을 잡아가지고 현재 유니온이 200만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오늘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 때는 올라가면 절반 정도는 일단 이익실현 챙기자. 내려가면은 일단 좀 홀딩 해야 되겠죠. 어제 끌어올려놓고 오늘 내려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가져가 보는 방향으로 티플렉스 마찬가지 비중이 300만원인데 한 100만원 정도만 줄이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 덕신하우징이 어제 막판에 너무 오버해서 땡겨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 팔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일봉 분봉 5분봉인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쫙 끌어올려놓고 마지막에 툭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매수하면서 추격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충동적으로 매수했다는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분봉 상으로 앞쪽에 있는 고점 위치 바꿔 말하면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왔는데 다시 돌려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2.5%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걸려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내려가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관련한 재료가 지금 덕신하우징이 물론 시간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이 모양 자체가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에는 그림이 이상하죠. 위로 올리면 참 모양이 좋아집니다. 그 덕신하우징 현재 위치가 위로 조금만 더 올리면 날아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 3,000원대 이 정도만 넘어가면 최고점 돌파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한 뉴스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다. 요게 지금 문제지.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공약이 재건축 관련한 공약이 대통령 공약인데 그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가 좀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덕신하우징은 어제 너무 급격하게 땡겨 올리는 바람에 부작용으로 약간 시간에서 하락했는데 100만원이니까 그냥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이건홀딩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 끌어올리는 모습이 조금 느낌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방향을 돌리고 나서 지금 그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 뭔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이유가 시장에서 잘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이 종목은 그 액면가가 1,000원짜리인데다가 지주회사 개념입니다. 유동 물량도 지금 900만 주밖에 안 되죠. 괜찮고 실적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그 호전돼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 뭐 부채 비율 유보율은 좀 좋진 않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두 개는 그냥 홀딩할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00만원 가지고 있는 덕신하우징하고 이건홀딩스는 그냥 못 먹어도 코어 개념으로 가져갈 거고요. 히트로 관련한 부분은 비중을 약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위험 관리를 해올 생각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지금 제가 어제 관심 종목이 들어있는 종목 대부분 다 싹 지울 겁니다. 지우고 오늘 시장은 될 수 있으면 몸조심하면서 그러니까 그 위험 관리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건 이런 건 장이 열려봐야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갖고 미국 증시를 딱 보는 순간에 투자자의 심리는 오늘 큰일 났구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장 초반에 거의 그 투자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떨어지면 이제 다들 당황하게 되겠죠. 손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그 투자자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냉정하게 이런 건 이런 거고 그 자를 건 자르고 그 다음 또 많이 빠졌다 싶은 거는 또 다시 들어가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좀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들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장 끝나고 마감 시황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